내 이름은 박선자, 올해 68이다. 서울 어느 거리를 가도 나 같은 할머니들은 수백, 수천 명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수없이 펼쳐본 낡은 책 같아서 표지는 달아빠졌고 내용은 평범하기 짝이 없다. 남편은 내가 40이 넘었을 때 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이민준과 나 둘만 남게 되었다. 그 시절 나는 낮에는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밤에는 집에 와 민준이 밥해 먹이고 공부를 봐줬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춧가루가 늘 끼어 있었고 몸에선 항상 옅은 발효 냄새가 났다. 내 평생 가장 큰 자랑은 아들 민준이다. 녀석은 속 깊고 장해서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 집이 가난한 걸 알고 어릴 때부터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아들이 빳빳한 양복을 차려입고 첫 월급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던 날 나는 아이처럼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내 평생의 고생이 이걸로 끝이구나 싶었다. 그 후 민주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예쁘고 야무진 며느리 김지영과 결혼했다. 지영이는 무역회사 경리로 일했는데 용모도 단정하고 말투엔 늘 웃음기가 어려 있어 친척이며 친구들 모두 민준이가 복이 많다고 칭찬했다. 결혼 이듬해 부부는 내게 보물 같은 손자 하준이를 낳아주었다. 그 아이는 어찌나 똘똘하게 생겼는지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꼭 민준이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다. 손자가 태어난 날부터 내 세상은 다시 환하게 빛나는 것만 같았다. 손자를 돌보기 편하게 하려고 지영이와 민준이는 상해 끝에 수십 년을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나를 강남구에 있는 새 집으로 모셔왔다. 그 집은 어찌나 넓은지 바닥은 거울처럼 사람을 비췄고 부엌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이름도 모르는 것들 투성이었다. 나는 푹신한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지영이가 분주하게 내 방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함께 살게 된 후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순조로운 듯 했다. 내 하루 일과는 하준이를 돌보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 전부였다. 지영이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정하게 어머님 하고 부르며 가방에서 작은 과자나 과일을 꺼내 일부러 나를 위해 사온 것이라고 건넸다. 민준이는 일이 바빠 늘 밤늦게야 퇴근했지만 짬이 날 때마다 내게 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몸은 괜찮으신지 돈은 부족하지 않으신지 물었다. 나는 당연히 충분하다고 말했다. 늙은 내가 아들 집에 얹어 사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게 민준이 마음에는 영 응어리처럼 남았던 모양이다. 아들은 늘 내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내가 평생 아들 하나를 위해 고생만 하다가 늙어서까지 자기 가족을 위해 애쓴다고 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첫 설날부터 아들에겐 버릇이 하나 생겼다. 매년 설과 추석,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지영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하준이와 놀아주는 틈을 타 민준이가 조용히 내 방으로 찾아왔다. 아들은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두툼한 흰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며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아끼지 마시고 사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사세요. 지영이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괜히 어머님 돈 막 쓴다고 잔소리하거나 집에 돈 들어갈 때 많다고 한 소리 할까 봐 그래요. 봉투의 두께를 가늠해보니 적어도 200~300만 원은 좋게 들어있었다. 나는 매번 괜찮다며 정말 쓸 데가 없다며 사양했지만 민준이는 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내 눈을 바라보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냥 받으세요. 안 그러면 제 마음이 안 편해요. 절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 성의가 뭐라고요? 아들의 지치고도 진심 어린 얼굴을 보고 있자면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돈을 쇠로 된 과자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늙은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제일 비싼 옷은 몇 년 전 민준이가 사준 것이었고 평소에는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게 전부인데 그 돈은 지영이가 매달 챙겨주었다. 그래서 그 돈은 과자 상자 안에서 점점 두툼하게 쌓여만 갔다.
이 일은 줄곧 나와 민준이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내 침대 시트를 갈아주다가 우연히 그 쇠상자를 발견했다. 며느리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순간 들키기라도 한 아이처럼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지영이는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무척이나 사려 깊고 이해심 많아 보였다. 지영이는 내 손을 끌어다 앉히고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세상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두시면 어떡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혹시라도 문 잠그는 걸 깜빡하시거나 집에 나쁜 사람이라도 들면 어쩌시려고요? 나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냥 아무데나 둔 건데. 지영이는 과자 상자를 내 앞으로 밀며 거절할 수 없으면서도 나를 위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이렇게 해요. 제가 어머님 이름으로 공동명의 계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카드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돈 필요하실 때마다 은행 가서 찾으시면 되니까 편하고 안전하잖아요. 비밀번호는 어머님 생신으로 해두면 기억하기도 쉽고요. 어떠세요? 나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두는 건 위험한 일이지. 나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나빠져서 만에 하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아들의 성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카드는 나에게 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다음 날 지영이는 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다. 오후에 돌아온 며느리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생글생글 웃었다. 어머님, 다 처리하고 왔어요. 이제 앞으로 민준 씨가 돈 들이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같이 저금해 드릴게요. 내가 물었다. 그럼 카드는? 지영이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자기 이마를 툭 치며 웃었다. 어머나, 제 정신 좀 보세요. 카드를 지갑에 넣어놓고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제 지갑 보통 현관 수납장 위에 두니까 급하게 필요하시면 언제든 가져다 쓰세요. 그 후로 민준이가 몰래 주는 돈을 나는 봉투째로 고스란히 지영이에게 건넸다. 며느리는 봉투를 받을 때마다 아주 기쁘게 말했다. 네, 어머님. 내일 출근길에 은행 들러서 바로 넣어드릴게요. 나는 며느리가 돈을 자기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무언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 공동명의 계좌라는 것의 은행 카드를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카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영이는 온갖 핑계를 댔다. 어머님, 카드가 회사 근처에서 쓰는 지갑에 있네요. 오늘 다른 가방을 들고 와서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면 이런 식이었다. 어머님,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밖은 비바람이 부는데 뭐 사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퇴근길에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괜히 헛걸음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며느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드니 다리가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나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한 번은 한창 크는 손자 하준이에게 몸보신용 탕이라도 끓여주려고 시장에서 좋은 한우 갈비를 좀 사려 했다. 나는 지영이에게 넌지시 2, 3만 원만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선뜻 알겠다고 했다. 네, 어머님. 마침 지갑에 현금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뒤적이더니 이내 미안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어머나, 어떡하죠? 지갑에 신용카드밖에 없네요. 현금은 어제 물건 사느라 다 써버렸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제가 저녁에 인터넷으로 주문할게요. 그럼 내일 바로 집으로 올 테니 더 신선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배달 온 것은 내가 원하던 소갈비가 아니라 어딘지도 모를 부위의 냉동 잡뼈 한 봉지였다. 살점이라곤 거의 붙어있지도 않았다. 나는 그 뼈다귀 봉지를 보며 말할 수 없이 속이 답답했다. 하준이가 그걸 보더니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
저번에 할머니가 해줬던 큰 고기 먹고 싶어. 나는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줄 수밖에 없었다. 다음번에 할머니가 꼭 해줄 게 또 한 번은 오랜 친구인 김영순이 노인정에서 가는 교회 나들이에 같이 가자고 했다. 참가비는 5만 원이었다. 나는 그 정도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영이에게 입을 열었다. 며느리는 내 말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요즘 집에 돈 들어갈 때가 좀 많아서요. 하준이 영어 학원비 반년치를 막 냈고 차 할부금이랑 주택담보대출금도 곧 갚아야 해서 이번엔 그냥 가지 마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가시면 되잖아요. 나는 며느리의 곤란한 얼굴을 보며 입가에 맴돌던 말을 다시 삼켰다. 그건 내 돈이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카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어른이 아니라 얹혀 살며 돈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느껴졌다. 내 활동 반경은 이 100몇 평 남짓한 집 안으로 단단히 제한되었고 내 인간관계는 아파트 공원에서 손주를 데리고 나온 몇몇 할머니들이 전부가 되었다. 나는 낡은 아파트에 살던 시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집은 좁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꾸려가야 했지만 적어도 나는 자유로웠다. 내 지갑에는 김치를 팔아번 온전히 내 소유인 돈이 있었다. 뭘 사고 싶든 어디를 가고 싶든 모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은 마치 따뜻한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 불편할 뿐이었지만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눈을 뜬 채로 지영이가 했던 말과 돈을 가져갈 때 지었던 그 웃음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그 웃음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졌고 동시에 점점 더 거짓처럼 느껴졌다. 수없이 고민했다. 민준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아들이 난처해질까 봐 두려웠다. 이 녀석은 회사에서도 이미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런 집안일까지 더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만약 이게 정말 내 망상이라면? 지영이가 정말 집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런 사소한 일로 아들에게 고자질한다면 이 시어미가 너무 옹졸하고 속 좁아 보일 것이다. 결국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나는 매일같이 웃는 얼굴로 하준이를 돌보고 지영이와 살갑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한때 나를 따뜻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집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내어준 것은 단순히 아들이 준 용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에서의 어른으로서의 존엄성이자 자율권이었다. 그리고 그 공동명의 계좌라는 것은 마치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나는 그 통장의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었다. 다만 그 신기루를 깨뜨릴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런 자기 마비와 같은 혼돈 속에서 나를 번쩍 깨어나게 한 것은 화창한 어느 어린이날 오후였다. 축제 분위기에 상점가는 유난히 북적였고 곳곳에는 색색의 풍선이 걸려 있었으며 아이들 얼굴마다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나는 7살배기 손자 하준이의 손을 잡고 지영이와 함께 백화점 장난감 코너를 구경하고 있었다. 하준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레고 로봇 모델의 시선을 고정했다. 상자에는 위풍당당한 로봇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적힌 가격표에는 내가 세기에도 아찔한 숫자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엄마, 할머니, 나 이거 사줘. 이거 갖고 싶어. 하준이는 지영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발돋움을 했고 흥분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지영이는 가격표를 힐끗 보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며느리는 몸을 낮춰 하준이에게 참을성 있게 말했다. 하준아, 이건 너무 비싸. 우리 다른 거 사자. 응? 저기 작은 자동차 봐봐. 저것도 멋있잖아. 아니, 자동차 싫어. 난 이 로봇 갖고 싶어. 우리 반 민혁이도 이거 있단 말이야. 변신도 된댔어. 하준이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며느리는 일어서더니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하준,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자꾸 뗐으면 그냥 집에 갈 거야. 아무것도 안 사줄 거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나는 조금 민망해져서 하준이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거절당한 서러움과 사람들 앞에서 혼난 창피함에 하준이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아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두 다리로 반짝이는 바닥을 뻥뻥 차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왜 안 돼? 왜? 엄마 거짓말쟁이. 이모랑 통화할 때 다 말했잖아. 할머니 전용 자금으로 돈 엄청 많이 모았다고. 그걸로 엄마 새 명품 가방 살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는 로봇 하나 못 사? 왜? 할머니 전용 자금 6글자가 총알처럼 내 귓속에 정확히 박히고는 머릿속에서 굉음을 내며 터져버렸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사람 소리,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지고 내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물에 젖은 종이처럼 핏기 하나 없는 하얀색이었다. 곧이어 붉은 기운이 목덜미에서부터 귓불까지 빠르게 번졌다. 그것은 극도의 당혹감과 경악의 색이었다. 며느리의 눈빛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먼저 바닥에서 떼를 쓰는 하준이를 경악하며 쳐다보더니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재빨리 내 쪽을 힐끗 쳐다봤다. 너 무슨 헛소리야.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하준이를 꾸짖었다. 목소리는 가늘고 날카로웠으며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떤 이모. 내가 언제 그런 전화를 했다고 그래?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러고는 곧장 나를 향해 돌아섰다.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얼굴에 억지로 띄웠다.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가면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어머님, 진짜로 듣지 마세요. 애가 뭘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냥 지어내는 소리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들떠 있었고 눈은 자꾸만 피하며 나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주변의 이상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부짖는 하준이를 바닥에서 거의 잡아채듯 일으켜 세웠다. 질질 끌다시피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며 입으로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집에 가서 보자. 엉덩이를 그냥 확. 나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있었다. 왜 하준이의 울음소리와 지영이의 고함이 텅 빈 쇼핑몰에 울려 퍼지며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그들이 엘리베이터 입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내 귀로 밀려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 전용 자금 D 단어는 독을 바른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지영이의 반응은 너무 격렬했다. 아이의 농담을 덮으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격렬함이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이의 엉뚱한 말에 어이없이 웃거나 차분히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경악했고 당황했으며 더 큰 소리로 곧 드러날 진실을 덮으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영이는 하준이를 방에 가뒀고 안에서는 억눌린 울음소리와 그녀의 엄한 꾸짖음이 들려왔다. 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또다시 그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물 한 잔 드릴까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내가 애써 무시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파도처럼 머릿속으로 밀려왔다. 나는 그녀가 항상 혼자 베란다에 나가 유리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저 업무상 통화라 집안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통화 내용 중에 바로 그 할머니 전용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또 한 번은 그녀가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무심코 우리 집 근처 그 하나은행 서비스가 참 좋아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 은행 이름이 낙인처럼 내 기억에 새겨졌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나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온 세상을 뒤덮을 듯한 슬픔보다는 머리 위에서부터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뼛속까지 시린 냉철함이 느껴졌다. 나는 줄곧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믿었던 배려는
그녀가 나를 위해 맞춤 제작한 사기극에 불과했다. 나는 이 집의 어른이 아니었고 그녀가 존경하는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안정적이고 끊임없는 자금 공급원일 뿐이었다. 다음 날 해는 평소처럼 떠올랐다. 민준이는 일찍 출근했고 지영이도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예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는 주 2회 가는 필라테스 수업에 갈 채비를 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일부러 내 방문 앞에 와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 점심때 돌아와서 하준이랑 같이 식사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그녀의 화사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무거나. 너희 먹는 거 따라 먹으면 돼. 그녀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는 평소처럼 깨끗하고 단정한 실내복을 입는 대신 옷장 맨 아래에서 색이 바래고 가장 낡은 스타일의 짙은 회색 외투와 헐렁한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초췌한 표정으로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은 늙은 여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차림새는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기억을 더듬어 지영이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하나은행을 찾아 지하철을 탔다. 은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에어컨 바람이 서늘했다. 나는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가서 재테크 상담 번호표를 뽑았다. 내 차례가 되어 나는 아주 젊고 친절해 보이는 여직원 앞에 앉았다. 나는 어젯밤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시나리오대로 내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약간 어리둥절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느리고 장황한 말투로 말했다. 아가씨, 안녕하세요.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깜빡해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기 말이죠. 나는 주머니에서 내 신분증을 꺼내 건네며 말했다. 내가 며느리랑 걔 이름이 김지영인데 몇 년 전에 여기서 공동명의 계좌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는 용돈을 전부 걔가 여기다 넣어줬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내가 거의 안 써서 지금은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안에 돈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도 하고 비밀번호도 좀 바꾸고 싶은데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나는 내 말을 더 믿음직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며느리가 오늘 바빠서 나 혼자 왔어요 라는 말도 덧붙였다. 직원은 내 신분증을 받아들고 아주 친절하게 말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며느님 성함이 김지영님 맞으시죠? 네, 김씨의 지혜로울지 꽃영이요.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북이라도 치는 듯 긴장됐다. 직원은 키보드를 한참 동안 두드렸다. 모니터의 빛이 그녀의 젊은 얼굴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면의 정보를 확대하기도 하며 오랫동안 확인했다. 내 마음은 그녀가 키보드를 칠 때마다 조금씩 가라앉았다. 약 5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정중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시스템에서 여러 번 확인해봤는데요. 어머님 신분정보와 김지영님 이름으로 조회해봤지만 두 분의 공동명의로 저희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내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덧붙였다. 혹시 은행을 잘못 기억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며느님 개인명의 계좌로 개설된 건 아닐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의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공동명의 계좌는 없었다. 이 5글자는 마치 판사의 마지막 선고처럼 내게 남은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내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가라앉았다. 빛도 온기도 없는 심해 속으로. 어떻게 은행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서울의 한낮 햇살은 눈이 부셨고 어지러웠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나에게 정교하게 꾸며진 무대 같았고 나는 그저 속고 있는 바보 광대일 뿐이었다.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이 산산조각난 마음을 하나씩 주워 담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나는 길을 건너 은행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이런 곳은 처음 와봤다.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좋으면서도 낯선 향기가 감돌았다. 나는 옆자리 젊은이들을 따라 카운터에서 가장 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하얀 찻잔에 담긴 검은 액체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극도로 진한 쓴맛이 순식간에 입안 전체를 채우고 혀뿌리에서부터 목구멍까지 퍼져나갔다. 이렇게 쓴 것은 처음 마셔봤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잔을 내려놓지 않고 다시 한 모금 크게 마셨다. 나는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맛으로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벌하고 있었고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입뼈에 사무치는 쓴맛을 억지로 기억하려 했다. 내가 생각했던 가족의 따스함은 결국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매일 나에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는 뒤에서는 나를 그저 정기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계로 취급했다. 그녀가 만든 그 할머니 전용 자금은 바로 그녀 자신이 명품 가방을 사고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을 제공한 할머니는 정작 손자에게 좋은 갈비 한 근 사줄 몇만 원조차 손에 넣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도구, 가치가 다하면 아무렇게나 버려질 바보일 뿐이었다. 커피잔 속의 액체는 점점 식어갔고 창밖의 차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으며 사람들은 바삐 걸어갔다. 내 눈물이 마침내 인부주 흘러내렸다. 통곡이 아니라 소리 없이 한 방울 한 방울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흐르자 내 마음속의 그 헝클어진 실타래는 오히려 점점 선명해졌다. 분노, 수치심,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간 뒤 남은 것은 비정상적으로 냉정한 단단한 암초였다. 나는 이대로 집에 쳐들어가 막무가내로 따져 물을 수는 없었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민준이를 중간에서 난처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내가 노망이 들어 망상을 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다. 내 손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계산에 능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그녀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히스테릭한 싸움이 아니라 일격의 숨통을 끊는 승리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된 후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지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민준아, 바쁘니? 엄마, 왜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 그냥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해서. 나는 말투를 늦추고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골랐다.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 사람도 게을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이모 댁에 며칠가 있으려고. 부산 가서 바다도 보고 마음 좀 정리하고 오려고. 내 동생 박선영은 부산에 살고 있었고 우리 자매는 사이가 아주 좋았다. 이 이유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들렸다. 전화기 너머의 민준이는 거의 망설임 없이 바로 동의했다. 좋아요, 엄마. 나가서 바람 좀 쐬셔야죠. 마침 날씨도 괜찮은데? 제가 주말에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너 일도 바쁜데 번거롭게 그러지 마. 나 혼자 기차 타고 가면 돼. 내 이모가 역으로 마중 나온다고 했어.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혼자서 이 계획을 완수해야 했다. 그럼 알겠어요. 기차표 정보 보내주시면 제가 예매할게요. 거기 가셔서 푹 쉬시고 아무 생각 마세요. 돈은 충분하세요? 제가 좀 더 보내드릴까요? 충분해. 며칠 있다 올 건데 돈 쓸 일도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이와 하준이는 이미 점심을 먹은 후였다.
지영이는 나를 보고 평소처럼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아파트 공원 좀 걷다 왔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못 들었네. 민준이한테는 말해뒀는데 나 내일 부산 이모네 집에 며칠 다녀올게. 지영이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열정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요. 너무 잘됐다. 어머님 바람 좀 쐬고 오셔야죠. 짐 싸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 혼자 할게.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부산으로 떠나기 전 나는 중요한 일을 하나 했다. 나는 십수년 쓴 낡은 지갑을 평소에 쓰던 천 가방에서 꺼냈다. 그것은 짙은 갈색의 가죽 지갑으로 모서리는 닳아서 반질반질해졌고 잠금쇠도 조금 헐거워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 오랫동안 사용한 동전과 각종 회원카드로 가득 찬 평범한 지갑처럼 보였다. 나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모든 고액권 지폐와 신용카드를 꺼내고 오직 10,000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몇 개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전에 해지되어 완전히 쓸모없어진 낡은 은행 통장을 꺼내 접어서 지갑의 칸막이 속에 쑤셔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이 거의 텅 빈 지갑을 무심코 거실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탁자 위에 텔레비전 리모컨 바로 옆에 두었다. 누구든 소파에 앉으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것은 내가 지영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무대, 그녀가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무대였다. 그리고 내 진짜 재산, 그동안 민준이가 몰래 주었지만 내가 아껴서 쓰지 않았던 현금,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와 금목걸이들 등 가장 눈에 띄지 않은 장바구니에 담아 여행 가방 속 옷가장 밑바닥에 숨겼다. 이 장바구니 겉면에는 근처 슈퍼마켓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 마치 갈아입을 옷을 담는 용도로 보였다. 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 건물을 돌아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산에 도착하자 동생과 제부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서울이 너무 답답해서 바다나 보러 왔다고만 했다. 동생은 더 묻지 않고 그저 내 손을 잡고 살이 빠졌다며 안쓰러워했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느라 분주했다. 동생 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 억울함과 분노를 털어놓지 않았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일이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을 따라 시장에 갔고 오후에는 혼자 광안리 해변을 산책했다. 나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고 바닷바람이 내 흰머리를 흩날렸다. 파도는 끊임없이 해변을 씻어내며 묵직하고 힘있는 소리를 냈다. 내 마음도 이 바다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계획을 지영이가 보일 반응부터 내가 해야 할 모든 말까지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란이나 울음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득의하고 가장 자신만만할 때 그녀의 뺨을 가장 세게 후려치는 것이었다. 나는 부산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셋째 날 오전, 내가 해변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며느리 지영이라는 내 글자였다. 왔구나. 나는 그 이름을 보며 짭짤한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신 후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지영이의 억누를 수 없는 당황과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심지어 목소리에 울먹임과 가쁜 숨을 섞어 마치 방금 끔찍한 일을 겪은 것처럼 연기했다. 어머님, 어머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으며 극적인 긴장감이 넘쳤다.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아주 평온하게 하고는 느긋하게 물었다.
도둑이 들었다고? 뭐 잃어버린 거 있니? 너랑 하준이는 괜찮고, 저희는 괜찮은데, 그게, 그녀는 일부러 말을 멈추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가 오늘 청소하다가 어머님이 거실 탁자 위에 두신 지갑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못 찾겠어요. 어머님, 혹시 가실 때 문을 깜빡하고 안 잠그셔서 도둑이 들어온 거 아닐까요? 그녀는 책임을 깨끗이 떠넘겼다. 도난을 암시하면서도 그 원인을 나라는 늙은이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다. 연기 참 잘하네. 배우를 안 한 게 아까울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연기에 계속 장단을 맞춰주며 걱정되고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내 지갑이 없어졌다고? 그럼 돈을 꽤 많이 잃어버렸겠네? 내 이 말은 정확히 그녀의 의도에 들어맞았다. 그녀는 즉시 내 말을 받아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럼요. 어머님, 꽤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민준 씨가 명절 때마다 드렸던 돈 전부 거기 넣어두셨잖아요. 어머님 모아두신 돈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이거 어떡해요. 그거 어머님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마치 피해자인 나보다 그 돈을 더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가 금액을 그렇게 크게 부풀린 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막대한 손실을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다음에 할 말을 위한 포석이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바꾸어 마치 내가 다 처리했다는 듯 공을 세우려는 투로 말했다. 경찰이 와서 진술도 받아갔어요. 바로 사건 접수해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꼭 도둑 잡아서 어머님 돈 찾아드릴게요. 그녀의 이 빈틈없는 연기를 듣고 있자니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경찰에 신고. 감히 그럴 수가 있나? 그녀는 내가 멀리 부산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이 도둑맞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몇 천만 원이 자연스럽게 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되찾아져서 그녀의 할머니 전용 자금 계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어쩌면 민준이가 죄책감과 효심에 그 돈을 다시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일석이조의 묘책이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정신이 흐릿한 늙은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몇 초간 침묵했다. 그 몇 초의 침묵은 전화기 너머의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웃었다. 아주 가볍고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수화기를 통해 전해진 그 소리는 분명 기이하게 들렸을 것이다. 지영아,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독히도 선명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럼 경찰한테 도난 금액을 얼마라고 말했니?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느긋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5천만 원. 아니면 6천만 원. 전화기 너머는 여전히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나는 그녀가 지금 휴대폰을 쥔 채 의기양양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내가 왜 그렇게 묻는지, 내가 어떻게 그녀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을 아는지 미친 듯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생각하거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내 비장의 카드를 던졌다. 그런데 지영아, 좀 이상하네. 내 목소리는 부산의 겨울바다처럼 차갑게 변했다. 내 그 낡은 지갑 안에는 분명 10,000원짜리 3장이랑 폐지나 다름없는 낡은 통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 합쳐봐야 3만 원이야. 내 아들이 준 그 돈들은 한 푼도 빠짐없이 나한테 여기에 잘 있단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짧고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시나리오는 내 이 몇 마디 가벼운 말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가루조차 남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독사를 상대할 때는 단 한 번의 숨통을 끊어 반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미 경찰한테 내가 몇천만 원을 도둑 맞았다고 말했으니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글자가 모처럼 그녀의 귀에 박히도록 했다. 그럼 경찰들은 분명히 아주 궁금해할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가졌는지도 모르는 그 거액의 돈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말이야. 어쩌면 나는 마지막 폭탄을 던졌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평온했다. 하나은행에 있는 내 개인 계좌도 한번 조회해봐야겠네. 내가 말하는 그 할머니 전용 자금이라는 게 대체 뭔지 말이야. 결국 허위 신고, 도난 금액까지 신고도 한국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경찰이 너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믿는다. 이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치명타를 날렸다. 지영아, 나 지금 민준이한테 부산으로 와서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할게. 전화 끊지 말고 집에서 나가지도 마. 우리 가족이랑 경찰관분들이랑 다 같이 경찰서에 가서 얼굴 맞대고 이 일에 대해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의 어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알았다. 전화기 너머의 김지영,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사실 내가 지영이에게 그 결정적인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이미 아들 민준이에게 먼저 연락했다. 나는 아들이 지영이의 입에서 왜곡되고 조작된 버전을 듣게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첫 번째로, 그리고 유일하게 나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내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아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전화인 것을 보고 그는 바로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부산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엄숙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 통화 괜찮니?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이는 즉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저쪽에서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들린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엄마, 회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과장하지도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고 그저 객관적인 서술자처럼 내가 겪은 모든 것을 그대로 그에게 말했다. 장난감 가게에서 하준이가 무심코 외쳤던 할머니 전용 자금부터 지영이의 당황한 반응, 그리고 내가 은행에 가서 조회해보고 공동명의 계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까지. 나는 모든 세부 사항, 나를 서늘하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을 차분하게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충격에서 믿을 수 없음으로, 그리고 배신감에 찬 분노로. 그가 가장 신뢰했던 아내가 이토록 비열한 수단으로 그가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를 속이고 계산하고 있었다. 엄마, 지금 하신 말씀 전부 사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고 믿고 싶지 않은 몸부림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너를 속인 적이 있니? 내가 이런 일로 농담할 것 같아. 못 믿겠으면 지금 바로 하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영이 신분 정보로 물어봐. 걔 명의로 지난 몇 년간 명절 직후에 규칙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있는지. 내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환상을 무너뜨렸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차갑고 단단해졌다. 회사 과장으로서의 단호함과 위엄이 그에게 돌아왔다. 엄마, 이모 댁에서 기다리세요.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요. 저 바로 휴가 내고 지금 차 몰고 부산으로 가서 모시고 올게요. 집에 가서 이 일 해결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지영이에게 그 혼비백산할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내 계산대로였다. 민준이가 차를 몰아 나를 태우고 부산에서 5시간을 달려 서울 강남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거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지영이는 영혼을 잃은 인형처럼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생기 없는 잿빛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짜증이 가득했다. 분명히 그들은 이 금액이 맞지 않는 기이한 절도 사건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이었다. 나와 민준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2 경찰관은 구세주를 만난 듯 했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다. 이민준 씨 되십니까? 아내분께서 집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피해자이신 박선자 여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3만 원만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민준이의 시선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차갑게 훑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의 표정이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과 혐오감뿐이었다. 그는 2 경찰관을 향해 돌아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온 힘을 다해 겨우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말했다. 2분 경찰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이건 오해였습니다. 제 아내가 기억을 잘못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헛걸음하게 해드려서.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비록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사자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사과와 대화가 오간 후 민준이는 그들을 정중하게 집 밖으로 배웅했다. 아파트 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그 소리는 스위치처럼 지영이의 팽팽했던 마지막 신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녀는 털썩 소리를 내며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었고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어요. 집안 살림이 너무 팍팍해서 대출금에, 차 할부금에, 하준이 교육비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 씨, 저 좀 믿어주세요. 그 말들이 내게는 그저 비웃음으로만 들렸다. 생활고가 힘들었다고? 그럼 그녀 혼자만 힘들었나? 민준이는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었을까? 나는 이 나이에 아이까지 봐주는데 아무런 희생도 없었나? 이런 것들은 그녀의 탐욕과 기만을 정당화할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숙여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내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진정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혐오감뿐이었다. 그는 알았다. 이 집, 그가 한때 노력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집이 아내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어떤 사과도 받지 않았다. 그 뒤늦은 눈물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이미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내 몇 안 되는 내 옷가지를 묵묵히 챙기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다가와 나를 도우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엄마, 가지 마세요. 가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손을 멈추고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이 집은 이제 예전의 그 집이 아니야. 나는 지쳤다. 더 이상 이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살련다. 노인정이랑 가까운 곳으로 가면
조용하고 좋겠지? 그리고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섰다. 아직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지영이 곁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녀를 보며 그녀에게 할 마지막 말을 했다.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영아, 나는 한때 너를 내 딸처럼 여겼다. 그런데 너는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바보로 여겼구나. 오늘부터 우리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한때 내 모든 희망을 담았지만 이제는 실망만 남은 이 집을 나섰다. 아들 집을 나온 후 나는 민준이가 주었던 온전히 가지고 나온 그 돈으로 동생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밝고 깨끗한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베란다에서는 아래층 화단의 꽃과 나무들이 보였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노인대학의 서예반과 그림반에 등록했고 매주 수업에 가며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내 글씨는 엉망이고 그림도 삐뚤빼뚤했지만 붓을 들 때마다 내 마음은 전례 없는 평온함과 집중력을 느꼈다. 나는 또한 노인정 할머니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단에 신청했다. 우리는 함께 유채꽃을 보고 한라산을 오르고 해변에서 신선한 흑돼지를 먹었다. 내가 산 정상에 서서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장엄한 풍경을 바라볼 때 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와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지영이의 그 명품 가방들이 결코 줄 수 없는 행복이었다. 지영이에 관해서라면 그녀의 삶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듣자 하니 그날 내가 떠난 후 민준이와 그녀는 크게 다퉜다고 한다. 민준이는 별거를 제안하고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는 지영이에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다. 민준이의 월급 지원이 끊기자 지영이는 혼자서 모든 주택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더 나쁜 것은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유능하고 단정한 며느리에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듣자 하니 그녀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한 번은 내 동생이 전화로 내게 말했다. 지영이가 사람을 통해 부산으로 나를 보러 와서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나는 거절했다.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배신은 일단 일어나면 영원히 메울 수 없다. 나는 그녀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 돈을 손에 넣지 못한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짐작한다. 그녀가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으로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린 그 안정되고 행복했던 삶일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어리석은 잔꾀 때문이었다. 나는 내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본다. 햇살이 몸에 비치니 따스하고 좋다. 내 인생은 68살이 된 이해에 마침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되었다. 엔드.